정부에서 쿠폰제로 해가지고 물을 다 버린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면은 옛날에는 뭐 7대3 해가지고 3천만짜리 프로젝트는 한 1,000만 원 나라에서 지원해줄게. 2천만 원 가지고 업체에서 뭐 이렇게 돈 받고 해서 3천만짜리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강화돼가지고 반반이에요. 1,500만 원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1,500만 원 업체에서 받아라. 그래서 3천만짜리 컨설팅을 하면은 거기 계획했을 때 제가 그걸 한 2년 하니까 죽다 살아났어요. 경영지도서 받아가지고 한번 경험 삼아 하겠다 했더니요. 제 손에 차마 돈이 들어오는 게 얼마 들어오는지 알아요? 차 떼고 포티니까 200만 원 안 되더라고요. 1년 동안 컨설팅에 3명이서 붙어가지고 4천만짜리 프로젝트. 왜냐하면 뭐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1,500만 원은 뭐 거시기 하고 1,500만 원 가지고 3명이서 N분의 1 하는데 이 컨설팅이 어떻게 되면 3천만 원이 되려면 맨파워가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 같은 경우 특급이거든요. 특급은 하루 가면은 98만 5천 원이에요. 그 특급 기준이 뭐냐면 해당 분야 컨설팅 경험 15년 이상 그리고 박사. 박사거나 뭐 자격증 중에 좀 1급 자격증 사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2급이 또 뭐 그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5급까지 있어요. 1급부터 6단계도 있는데 5급은 한 번 가면 20만 원인가 그리고 3급 정도 되면 40만 원 그리고 이제 1급 되면 4, 50만 원 뭐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을 컨설팅 하려고 하면 세 사람이 하려면은 저 같은 사람이 3명 들어가서 한 번 가면 거의 100만 원이니까 30일이라고 끝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5급으로 했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한 번 갈 거를 한 4-5번 가야 되니까 제 같은 경우에 10일 가면 이 사람은 거의 뭐 한 50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러니까 한 번 가면 30만 원이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한 3명이서 만약에 하면 이거 150일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1,500만 원을 가지고 3세 사람이 하면은 이 3월 달에 이제 제안서를 내요. 그럼 5월 달에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제 시작이 한 6월 달부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10월 달까지 열심히 다녀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보고서를 또 한 200페이지를 내놓을 거예요. 그럼 200페이지 보고서도 내야 되지. 그 사이사이 매달 보고해야 되지. 그리고 또 연말되면 또 200페이지짜리 보고서 내야 되지. 그리고 그 사람들 만족도 올려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니까 500만 원씩 만약에 3명이서 저 같은 사람이 3명이서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왔다 갔다 구로 디지털 그때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맞는 게 없어. 그게 컨설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볼 때 컨설팅 하는데 컨설팅 플러스에요. 뭘 해야 되냐면 그 사전에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해가지고 컨설팅이 들어오는 건 퀄리티가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 그분들이 저를 볼 때 강사로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사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교수님으로 보세요. 그래서 저도 교수가 되기 전에 컨설팅을 하기 전에 저 컨설팅 그걸 한번 겪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강의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해가지고 제 레벨을 제 분야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업체 대표님들이 뭐 기업 조찬 모임할 때 강의 기업 특강을 많이 다녔는데 가면은 최대한 제 레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저한테 우리 회사에 뭐 있으니까 와서 강의를 한번 해줄 수 없냐 그렇게 이야기가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 회사의 스타디를 해가지고 컨설팅 같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가서 그때 기회거든요. 그래서 가서 그 기업 뒷조사 다 하고 제가 그 회사 맞춤형으로 강의를 딱 해주면 컨설팅이 100%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회사가
사장님도 들고 우리 회사가 이렇게 간에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벌써 스타트 했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 1,000만원짜리든 2,000만원짜리 그렇게 해가지고 돼요. 그리고 사업 계획서 만들어주면 그 비용으로 한 500에서 1,000만원 받고 그런 게 한 달에 한 2건 정도 있으면 월 1,000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로서 돈 버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컨설팅으로 돈을 버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자기를 표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강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컨설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력이 쌓이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 후반 경고 때문에 멘토링이 들어와요. 멘토링이. 그럼 이제 멘토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자기 스펙이 계속 올라가면 뭐가 되냐면 사업 심사를 다녀요. 그게 그 분야 자기 분야의 사업 심사를 다니다 보면 강의, 컨설팅, 멘토링 심사에다가 출판까지 그러면요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되는데 처음부터 난 컨설팅 해야지 하고 가가지고 막 지식 뽐내고 그런 사람 많아요. 나 잘하는데 하고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생명이 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가 5개를 하다 보면요 저는 전략이 뭐였냐면 저는 강의, 컨설팅, 멘토링이라 그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저희 목표는 남들한테 50까지는 제가 41살에 창업을 해가지고 50까지는 내 사업에 만족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그런 사업 계획서나 멘토링 이런 걸 통해서 그쪽에 의사잖아요. 회사의 의사잖아요. 그 상대방의 회사의 그 의사가 돼서 그 회사를 고치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니까 이제는 뭘 줘도 내 사업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10년은 저한테는 그 다른 기업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해서도 그 분야별로 생리를 제가 다 터득을 하게 됐고 커피 분야, 아까도 커피 이야기 좀 했지만 커피의 기술적인 분야부터 모든 게 이제 밸류 체인을 제가 조금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융합적으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1살부터는 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크게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기업가 정신이 이제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생긴 거죠. 왜 기업가 정신은 아까 말했듯이 그 저번 계속 말한 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허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를 시키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단면까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판단의 프레임을 칼라를 시합하게 만들어놔야지 그때 가가지고 스타디 해가지고 판단한다. 그럼 기회비용이 이제 생기는 거죠. 한 달 동안 회사를 구축해놓고 판단은 한 달 늦어지면 직원 월급이 1억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1억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 내가 내 혼자 있을 때 미리 전부 다 그런 경험을 쌓아놔야지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거는 경험 90%, 이론 10%. 그래서 경험적 기술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를 이 창업대학원에서 2년 동안 트레이닝을 하시고 또 거기다가 이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박사까지 하시고 그래서 이 박사를 딴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의 핵심입니다. 사회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건 자격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는 거는요 박사 졸업하고 나서 실력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선배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앉혀놓고 석박사는 네가 공부하는 거야. 단지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거는 네트워크, 인성 그리고 자기가 좀 손해보더라도 사람들한테 브랜드 포지셔닝 잘할 수 있는 인성 이런 거지 여기 와가지고 지식적으로 뭘 갖추는 거는 평생 갖추는 못하는 거고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저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죽으라고 공부하게 돼요. 그냥 부끄러워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습관이냐면 무조건 외우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뭘 하나 말하더라도 뭐 근거에 의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쏙쏙 머리에 들어와요. 희한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5배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다 가르치시는 분이시지만 그런 걸 제가 좀 체득을 하다 보니까 저는 20대보다 30대, 30대보다 40대 지금이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없는 와중에 또 자기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란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면은 제가 평생 자신감 있게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공부합니다. 저는 다른 데 가면 또 제가 학생입니다. 교수님이 또 계시고 그런 겁니다. 물고 불리는 사이에 여기가 교수님인데 은사인데 이분은 또 다른 분의 또 학생이고 이분은 또 다른 분. 그러니까 이게 물고 불리는 이상한 시츄에이션이지만 그게 베이스 시대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가트렌드와 사업 아이템. 이제 제가 왜 오늘 메가트렌드와 사업 아이템 발굴인데요. 앞으로 이 메가트렌드를 알아야만이 내가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을 겁니다. 이 창업대학원하고 벤처대학원 오신 것도 결국은 5년 후에 내가 이 환경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할 건가 그걸 준비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거죠. 1대 10대 100의 법칙이 있습니다. 1이 뭐냐면 생각의 방향성을 잡을 때는 비용이 1이 드는데 이게 내가 실행을 들어가면 10이 되고요. 이게 소비자한테 넘어가면 그때 방향성을 잡을 때 비용은 100이 듭니다. 그래서 1일 때가 이때인데 이때는 아이디어만 바꾸면 되잖아요. 시행착오를 적게 하는 거죠. 그게 레인스타트의 핵심이고.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내가 트렌드를 이해하고 100세 시대라는 트렌드하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렇게 이 트렌드가 뭐냐? 트렌드는 말 그대로 이 패드라는 것은 일시적인 유행을 패드라고 합니다. 이 패드들이 모여가지고 그 점을 관통하는, 이 정상을 관통하는 이걸 우리는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느냐? 일시적인 문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는요, 일시적인 문화다. 그러니까 그 패드가 패션이라고 하는데 패션 FASSION 들어보셨어요? 패션. 패드의 명사형이 뭐죠? 패션이에요. 페이드 들어보셨어요? 그 연극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싹 생겼다가 싹 이렇게 그 보면 이런 거 있죠. 연극에서 사람이 하 하면서 불이 싹 꺼지고 페이딩 되는 거, 사라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드가 그 사라지다 이런 뜻인데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다. 그래서 그 명사형이 패션이에요. 패션 상품, 일시적으로 패션 상품, 감각 있는 상품. 그래서 이것들이 모이는 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인데 여기 있네. 패션의 방향성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 트렌드는 하나의 그 일시적인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방향성이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의 방식과 그 결과물, 행동 양식 이런 건데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트렌드는 결국 문화. 그래서 문화를 우리가 알면은 시장이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특수한 집단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단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의 방향성을 알면은 어때요? 거기에 맞는 아이템을 발굴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갈 거라고 이렇게 항상 생각의 그 양식이 그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어떤 제품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재밌어요. 그게 혁신이에요. 제가 커피 내리는 것도 인젝션으로 해가지고 내리니까 어때요? 맛이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 알갱이에 알이 가해지니까 거기 너무 탄닌이 섞여 나와가지고 맛이 있었는데 그냥 살랑살랑 이렇게 하니까 고소한 맛과 우리는 그 맛이 그 커피에서 이 고소한 냄새 있죠. 그게 제일 표면에 많아요. 그거를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 방식을 다르게 하니까 그게 어때요? 이제는 트렌드가 돼버리거든요. 오늘 처음 제가 선보이는 건데 이게 누구나 이제 와서 살랑살랑하게 하면 이제 이게
생각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커피는 그렇게 먹어야 돼. 그럼 그게 트렌드가 되고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새로운 방식의 생각과 그 행동 양식을 우리는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신을 정의하면 new needs거든요. 새로움과 필요성을 두 개를 충족시켜주는 게 혁신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 트렌드는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이 처음 이렇게 썼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메가 트렌드와 문화를 보니까 이 메가 트렌드란다는 것은 10년간에 앞으로 문화를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의 방향성과 행동 양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우리는 알고를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면은 사업은요 지금의 길목을 찾는 게 아니고 10년이나 5년이나 10년 후에 물고기가 지나갈 길목을 예측해서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게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고기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물고기가 어때요? 그 길목을 지나가는 그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물고기가 모여서 그걸 가느냐? 그 환경이 그게 바위가 됐든 뭐든 길목을 만들어내는 그 주변 환경이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3대 메가 트렌드는 결국은 100세 시대, 4차 산업혁명, 그 다음 블록체인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복잡하게 뭔가 일어나는 그 현상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그 핵심에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핵심 이론을 보면 어제도 AI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리그레이션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은 이거예요. 시계가 있는데 어떤 시계가 있냐면 시침과 분침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 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1시간당 24시간 동안 이게 움직이죠. 요거는 1회 움직이는 게 24시간 동안에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 시침 끝에다가 분침을 또 만약에 올려놨다. 근데 이거는 1회 움직이는 게 분침은 1시간 동안에 1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요 궤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굉장히 희한하게 막 움직일 겁니다. 근데 그게 움직이는 게 시간에 대해서 요 궤적을 하면은 막 지맘대로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이게 여기서 시작하는 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 궤적이 이게 시간이고 이 분침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요거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 보면은 이게 이런 원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게 카오스 이론이에요. 현상을 보면 현상은 이렇게 보이는데 원리는 뭐예요? 이 룰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심플하잖아요. 일반적인 시침과 분침이 그냥 여기 있으면 그냥 시침은 24시간 동안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분침은 1시간당 이게 한 바퀴 이렇게 움직이는데 60분, 그죠? 그런데 이거를 시침 위에 분침을 이렇게 놔두고 이 끝을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궤적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게 뭐죠? 자연이잖아요. 자연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기서 AI를 들이대니까 원리가 이게 나오더라 이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프린시플. 이게 원리죠, 원리. 요거가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는 이론이라고 하죠. 이론을 도출한다. 근데 자연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요. 너무 통계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론화시키는데 뭐죠? 뭔가 가설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 현상은 시침과 분침의 이런 원리가 이게 원리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타난다 하는 게 설명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카오스이다. 케이아스는 뭐죠? 혼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주는 카오스예요. 카오스. 혼돈 속에 질서가 있다. 그래서 뭔가 혼돈스럽지만 이 세상이 전부 우리가 보는 뭐죠? 지금 베이비 부모하고 에코 부모라는 그 100세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인구 조성에 따라서 집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는데 그 핵심은 인구의 변화가 핵심이더라. 그래서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수요, 니즈가 문화라는 게 나오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생활 양식이 다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앞으로 미래의 지배할 기술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예요. 3대 메가 트렌드의 특징을 보니까 변화의 중심은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핵심이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분석해보면 앞으로 집값이 예측이 되고 그리고 시장이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계청에 의하면 70년생 기준으로 보면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1970년생. 그래서 사고사나 이런 것 때문에요. 아무도 생각보다 발병률이 몇 % 안 돼요. 다 보면 그분들 때문에요. 평균 연령이 100세를 살 거다. 그게 통계청의 조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50년대 베이비 부모와 그 30년 후에 에코 부모가 사실은 2060년대에 또 경제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때 인구가 제일 많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의 30대부터 지금 60대 요 사이가 여전히 40년 후에도 전부 다 지금도 경제의 주체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0세 시대에는 이게 에코 부모 세대들이 100세 시대는 그 50이 제 나이로 0.7 곱하면 35세고 37.5세가 0.7 곱하면 21.3세거든요. 즉 37.5세에 결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만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은 젊고 육체도 뭐 그렇게 해서 나쁘진 않은데 애는 한 명밖에 못 낳는. 왜냐면 부담스러우니까 신체적으로 난소라는 뭐 그런 정전 이런 게 조금 그래도 한 명은 겨우 나을 수 있으니까 어때요? 두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모이면 한 명인데 이게 지금 현재 0.9명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한가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왜 10년 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앞으로 10년 후에는 20살이 될 때는 애들이 결혼할 연령이 되면 1가구예요, 전부. 결혼 안 해. 또 37.5세까지는 결혼 안 하고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부모하고 살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원룸에 살아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걸 뒤에 말씀드리기 지금 600만 가구가 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인데 불과 3년 전에 제가 조사했을 때는 가구 수가요. 1가구 수가 그때는 해도 센세이션 해가지고 1가구가 200만에서 갑자기 400만이 됐다 했는데 지금 600만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트렌드가 왜 그러냐면 혼자 이제 사니까 어때요? 외롭잖아요. 내 스스로 욕구 단계에서 소속감 이런 거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걸 하고 싶으니까 네트워크에서 인스타그램에서 자랑질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좀 괜찮지 않아? 그리고 또 뭐죠? 또 거기서 네트워크 만들자. 어떻게든 그룹에 속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페북, 친구 맺기 이런 거 현상부터 또 뭐가 있어요? 카페에서 그게 뭐죠? 사랑방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위에 올라가면 혼자 사는데 내려와가지고 이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옛날 카페는 그냥 아스모도 뭐 비즈니스 그 공간 역할이었지만 지금 그 사람 생각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냥 그게 하루 종일 노마드, 스마트 워커,
같은 스마트폰에 테두링 해놓고 노트북으로 하루 종일 거기서 뭔가를 해요. 그게 앞으로의 트렌드다. 그리고 온라인 시장이 발달하고 강아지 시장이 반려견 혼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100세 시대 때문에 생기는 하나의 이런 겁니다. 현상으로 보이는 건 이게 보이는데 그 이전에는 인구의 그 어떤 삶의 그 생명의 삶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구글의 그 공동 창업자인데 그분은 지금 미래 사업 아이템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네. 그분은요 알약을 120개를 먹는데요. 그것만 먹고 산대. 돈을 안 아끼고 그 돈이 1년에 10억이던데 10억 동안에 알약만 120개를 매일 먹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먹냐 했더니 특이점 시대가 온다. 싱귤레리티라고 하는데 특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때 힘 안 들이고 서 있는 부분을 특이점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힘들죠. 근데 이렇게 딱 서면 어때요? 무게 중심과 무게 중심 사이에 이렇게 딱 걸치고 앉아 있으면 어때요? 힘 안 들죠. 그걸 특이점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변곡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싱귤레리티라고 하는데 그런 특이점 시대가 오면 모든 게 갑자기 확 바뀌는 거예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우리는 싱귤레리티라고 합니다. 좀 새로운 이야기죠.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특이점 시대에 바로 2016년도부터 그 특이점 시대가 시작돼서 지금 완전히 지금 바뀌는 시대예요. 특이점.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뭐 그렇겠지 했는데 언제 그게 특이점이 왔냐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게 그때가 특이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2016년도 87년대. 근데 이 지금 중국의 그 바둑 1위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나네. 이 큰일 났네. 예? 그 중국의 바둑 1위가 최근에 펑펑 우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억울하다고. 커제가 요번에 알파고가 아니고요. 알파 제로하고 붙어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알파고는 뭐고 알파 제로는 뭘까요? 이세돌하고 바둑을 했던 애는 알파고였어요. 알파고는 뭐냐면 서버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모든 DB를 활용하는 게 알파고의 형태였는데 이제는 그런 DB가 필요가 없어. 거기서 추출한 이 원리만을 가지고 만든 게 알파 제로입니다. 이제 스스로가 이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가 스스로 이론을 만들어내는 단계가 됐어요. 그게 언제냐? 얼마 전이었어요. 이때까지는 딥러닝을 해가지고 어제 논문에서도 딥러닝을 통해서 그 리그레션, 회귀 분석을 통해서 프린시플을 나타냈는데 지금은요 그게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제 지가 스스로 이론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알파 제로예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커제를 이겼어요. 우는 거예요. 그런데 99점 그 알파고가 99전을 했는데 98선 1패를 했어요. 1패가 누군지 알아요? 이세돌이었어요. 그냥 전선을 한 거예요. 전선을.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이 특이점이에요. 4차 산업혁명의 싱귤레리티. 그런데 그 구글의 그 미래 연구실을 책임지는 그 사람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해요. 그 사람이 그 알약을 120알을 먹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을 추구를 해요. 그런데 그 특이점이 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이후에 5차 산업혁명이 올 그 시점까지 자기는 살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특이점이 올 때 자기가 영생을 얻는 그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어때요?
그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 기술이 개발되기 1년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는, 자기의 그 목표는 뭐냐면 영생을 추구하는 건데, 그 특이점이 오는 그 기술이 개발되는 그 시점까지 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다 돼가지고 애를 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가능해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그 난자를 결합해서 하는데, 이 특이점이 오는 시점에는 그냥 체모만 가지고도 그 유전자를 뽑아가지고 자기 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위에 그 세포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피부 세포 가지고도 줄기세포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세를 만들어내니까 어때요? 쌍둥이를 만들고 싶으면 쌍둥이를 만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특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 50세인데 한 50년 후에는 제가 또 애를 또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 유산 선수하는 게 고민된다? 그러면 한 명 딱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유산 선수시켜요. 그게 특이죠. 그게 미래의 한 30-40년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청진 창업 로드맵이 앞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창업대학원이 지금보다 더 밸류가 있습니다. 왜냐? 이러한 거를 준비를 시키는 하나의 하와이 같은 곳, 이런 곳이 될 것 같고, 근데 미래는요, 또 하나의 그 트렌드가 뭐냐면, 컨텐츠가 앞으로는 산업의 중심이 된다는 특이점이 올 때, 지금도 특이점이 오지만, 3차 산업혁명 때는 1차부터 3차까지는 그때 특이점이 왔을 때는 뭐죠? 1차, 2차 산업혁명 때는 어떻게 보면 노동력의 세련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가 개발이 되고 해가지고 전 기계 노동력에 대체가 되다 보니까 그때 특이점이 왔을 때 사람들이 노동으로부터 해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때는 해고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답니다. 우리가 할 게 없다. 그런데 지금 더 잘 살잖아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 때는 정신적으로 어때요? 정신적으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적인 노동으로부터 해방인데, 이 4차 산업혁명 때는 고급적인 노동, 정신 노동의 해방이에요. 우리가 12시간 하면은 한 8시간은 뭔가 온라인상에 프로그램적으로 하는데 그게 반자동이지.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뭐죠? 은행이 이체하는 거, 돈 받고, 이런 거 있죠. 그냥 반복적이고 의미 없는 거. 그래서 의미 없는 거를 AI가 다 해주고,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걸 우리는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락에 맞는 그런 문화를 앞으로는 우리가 크리에이팅을 하는 게 대부분이 잘 되고, 미국에는 3만 개의 직업이 있는데 우리는 몇 개? 옛날에 10,000개였는데 지금 한 15,000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작업과 우리나라의 작업의 차이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작업을 디멘전, 차원을 한 3개 정도 변수를 만들어서 그 중간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먹고나 사니? 그래. 그게 한국의 정서고, 미국의 정서는 어떠냐면 3만 개의 작업 중에 15,000개가요 전부 컨텐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을 인정을 해야 돼요. 컨설팅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그거 먹고 사니? 그런데 미국에는 컨설팅 하면 와,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런 문화가 있는데 미국에는 벌써 한 15,000개의 그런 컨텐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뭔가 컴퓨터로 뭔가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그게 먹고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게 미국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 콘텐츠 기반 스마트 워크 형태의 지식 제작, 이게 뭐냐면 문화 콘텐츠가 아까 뭐라고 했죠? 사람의 생각의 방식과 그 다음에 그 행동 양식, 규범, 뭐 법규, 예의 이런 건데, 이런 것들에서 새로운 방식
방식을 제시를 해주는 그런 혁신적인 컨텐츠 제시하는 게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자격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5년 정도 미래를 예측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 핵심은 뭐냐면 영상이에요. 영상 콘텐츠가 제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저도 로봇을 전공했지만 로봇에서 정보를 입력하는 게 결국은 사회 생체 모방공학 쪽으로 보면 정보의 90%는 눈으로 들어와요. 눈으로 상태를 다 파악하고 온도, 습도 다 해요. 여러분들 그 색깔을 가지고 전체 거리를 측정을 하고 전체 상태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걸 분광이라고 하는데 똑같아요. 빛의 그 색깔을 보면은 그 상태를 알아내듯이 사람의 혈색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비전이 가장 중요하고 이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왜 이 싱귤러리티 4차 산업혁명이 왔냐면 결국은 비전 정보 때문에 예전에는 텍스트 정보일 때는 정리가 쉬웠어요. 엑셀로 워드. 근데 이게 비전 정보가 되니까 이거를 우리는 비정형화된 정보라고 해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많은 정보를 AI가 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내가 못하는 건 네가 빨리 그 정보를 스캐닝해가지고 거기서 핵심만 추출해내요. 그게 AI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앞으로 미래는요 스마트폰을 공장 같은데 나의 그 눈높이 슈퍼바이저 위치에다가 스마트폰을 딱 놓으면 이 화수가 S 등급 그러니까 지금 UHD잖아요. SHD 지금보다 8배에서 16배 그 화면을 채울 수 있는 화소 여기 뭐냐면 8000에 4000 SHD라고 해요. 그 정도의 화소가 스마트폰에 장착이 돼서 그걸로 딱 하면요 지금도 장착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어떤 아주 적은데 100m의 미세한 확대를 해도 거기서 떨림이 아주 미세한 1mm의 떨림이 캐치가 될 정도의 레졸루션이에요. 분해는 그 정도로 해서 딱 그냥 스마트폰 하나 갖다 놓고요 AI 네트워크 연결해 놓으면 얘가 저기 소리와 거리를 감안해서 그 소리 들리는 정도 우리도 그 저 먼 데는 잘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기서 삐걱삐걱 하면서 미세하게 하면 그걸 캐치해가지고 사람하고 똑같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장인같이 저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때요? 슈퍼바이저한테 내가 자고 있는데 카톡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지금 공장이 24시간 감시하고 있는데 어느 위치에 카메라에서 감지가 됐고 그래서 어느 위치에 거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봐라 하고 지가 알아서 영상에 대한 분석까지 다 해놨고 그게 미래의 5년 후의 여러분의 세상이고 7년 후에 전문직의 45%가 없어질 겁니다. 45% 싱귤러리티 세상에 그래서 특이점 세상에서 앞으로 7년 후에는 7년 후에는 45%, 10년 후에는 55%가 지금 기준으로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해먹고 살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가지고 콘텐츠를 내가 하나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해야 돼. 그게 뭐죠? 처음에 말했듯이 강의, 컨설팅, 멘토링, 심사, 출판. 그래서 책을 내야 되는 거는 책은 나를 대신하는 하나의 카탈로그예요.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카탈로그예요. 그래서 그것을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거를 어디다가 유포를 한다? 유튜브에. 유튜브는 영상 블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라도 그걸 만들어서 해볼 수 있는 역량이 돼서 지금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QUIK? 퀵이라는 맞아요. QUICK 퀵이라는 그게 고프로에서 지금 제공해 주는데 그런 영상들을 그냥 매일 그냥 한 1, 20초짜리 그런 거 사진하고
이렇게 찍어가지고 픽에다가 써놓으면 지가 알아서 편집까지 쫙 나와요. 거의 영상에 대해서 결정하면 여기 또 김미경 우리 선생님한테 한번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겠지만 그걸로 하면요 컴퓨터에 내가 그냥 딱딱딱 찍어가지고 그냥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두더지라고 치면은 이 아저씨가 유튜브에서 두더지를 그 농작물에 해를 주는 두더지에 대한 생태를 한데 그냥 다라이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두더지 한 마리 잡아놓고 자기가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두더지라는 놈이 인데 유 하면서. 근데 그게 대박 쳤어요. 영상이 그렇게 멋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영상 하나로 그냥 유명인사가 됐거든요. 세상이 지금은요 MCN 개인 방송을 통해서 그런 플루언스라고 하죠. 인은 빼고 플루언스. 그래서 정말요 어떻게 대중과 접목이 될지 모르는 세상이 누구나 기회를 가진 세상에 사는 거예요. 내 스마트폰 다 있죠. 그래서 그냥 플랫폼 하나 활용 잘해서 특이한 영상 그냥 길거리에 보니까 누가 연주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각도에서 그냥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거기에 길거리 연주자 치면요 그 중에 몇 개 최상에 있으면 100만 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고 TV에 출연할지도 몰라요. 그게 이 세상이지만 그 다음에 건강이나 혈액하는 일을 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보니까 1960년도에는 요런 베이비부머 세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평균 나이도 보면 여기가 없다 보니까 평균이 한 70세였대. 근데 이게 2010년 기준으로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그대로 지금 올라와가지고 30대부터 60대까지 부진하고 있고 여기 있던 분들이 그 다음에 2060년도에는 100세 시대까지 역으로 내가 이 베이비부머가 그대로 올라가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2060년도에도 우리가 주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에이컵 부모 세대의 그 특성을 보니까 어때요? 이 100세 시대에는 37.5세에 결혼을 하는 게 지금 현 시점입니다. 저희 친구는 아직도 장가를 안 갔어요. 46인데 그냥 쓱 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돼요. 제가 특별하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37세가 결혼 정년기인데 이제 나이가 좀 머리가 색치가 많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이런 시츄에이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부모 양가 부모 있죠. 양가 부모는 4명이고 거기서 부부가 둘이가 이제 결혼을 해요. 근데 아이는 여기 1명이에요. 그래서 4-2-1 법칙이 생겼습니다. 그게 현 상황이고 그래서 2000년도에만 해도 222가 근데 지금은 2017년도에 거의 3배가 증가가 됐어요. 560만 가구. 그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시사하는 바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냐 수요가 있을 거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있긴 있겠죠. 왜냐하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새거 앞으로는 새가 아닌 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투자 대상이고 소유의 대상으로서 집인데 우리가 차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소유의 대상인데 지금은 공유의 대상이고 그렇게 돼요. 지금 구글에 차가 나올 게 어떻게 나오냐면 구글 차는요 내가 돈을 내고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받고 가져와요. 무슨 뜻이냐? 차에 광고판이 달려있어요. 돈을 내고 가져오는 차는 광고판이 없어요. 근데 밑에 광고판이 있는 차는 내가 그냥 돈을 받고 가져와요. 그리고 타고 다녀요. 그럼 광고판에 대한 차의 사용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차 한 대 쓴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내 소유가 되는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주인이 5시 40분에 퇴근을 한다.
그러면 그 안에 공유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 버튼을 딱 하면요, 이 친구가 내가 사용하지 않는 때는 나가가지고 자유 오토파일럿을 해가지고 영업을 해와요. 그래서 통장에 55,000원이 찍혀요. 주인님 오늘은 55,000원이 영업으로 됐습니다. 내보다 낫네. 이게 5년 후에 일어나요. 5년 후에 일어나요. 그러면 5시 40분에 제가 생각하면 얘는 끊임없이 카카오 택시같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빅데이터에서 계속 하다가 5시 40분 되기 전에 이제 여기서 거리를 계속 계산하면서 어때요? 딱 5시 40분 되기 1시간 전에 많이 거리라면 그때부터 손님 안 태우고 이제 저를 찾아오겠죠. 그래서 5시 40분 되면 딱 그 앞에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타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저녁에는 어떻게 하냐? 집에 가면 충전이 110V부터 200 프리볼티지로 그냥 가전제품 같이 그냥 청소기 충전 지가 알아서 가서 청소되는 거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요, 진입 기술이요. 6개월이면 누구나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차가 딱 가면 주차를 딱 하잖아요. 그때부터 충전이 되는데 스마트 그리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전기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저장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저장이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는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에서는 어때요? 저녁이라고 멈출 수 있습니까? 낮에는 많이 쓰는 게 저녁에는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출열 발전기 나오잖아요. 아니면 저기 산정호수 같은 데 물을 거꾸로 양수기를 가지고 그 정상에다 물을 끌어올려 놨다가 낮에 또 내려가서 발전시. 그런데 각 집마다 전기땡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녁에는 지가 알아서 가서 충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이 전부 거기에 집집마다 차의 저장, 전기땡의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는 운행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전기가 남아도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옆집 차로 가가지고 충전이 되는데 돈을 받고 팔아요. 그걸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요. AI 기반의 전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프라는 전부 다 한전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그걸 이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보면 통신사업자들이 기간산업자는 SK텔레콤하고 KT밖에 없잖아요. 근데 U+나 후발주나는 그냥 그거 쓰는 거예요. 단지 그걸 공유하는 거죠. 앞으로는 칩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뭐냐면 네덜란드 튤립하고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집값만 계속 오르니까 나도 지금 청약 받아가지고 한 3년 후에 하면 대박 날 것처럼 하는데 아니 그럴까? 10년 후에도 그럴까? 그때 가면 집이 남아도는데 수요 급식에는 어느 순간에 수요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집은 뭐죠? 저축의 수단이고 제 축적의 수단이 문화가 바뀌어버리면 갑자기 걷잡을 수 없이 집이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없어질까요? 지금 특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차들이 오토파일럿이 되면요 호텔이 일단 타격을 받아요. 호텔이 없어져.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운전을 해서 거기에 미리 가 있어야 되니까 어때요? 호텔이 필요해요. 제가 대구에 인천불구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거기 호텔에 미리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조차 7시에 하는데도 아침 KTX 타면 거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시에 인천불구 거기 가가지고 어때요? 먼저 자고 11시 도착해서 자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토파일럿이 되면 그냥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자고 나면 또 위치에 가 있습니다. 일단 호텔이 없어지고요. 그런 게 미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이미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1인 가구
가구가 굉장히 부상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그 가구와 가전에 설치되어 있는 컴팩트 주부형이 인기가 좋을 거고, 사이즈는 줄이되 성능 그대로 유지한 가전 제품, 1인 가구에 맞게 소포장식품, 생활용품, 그 다음에 제한된 주거공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빌트인 가전 가구, 시스템 가구, 그 다음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레트로 식품, 여성과 고령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안전이 대한 비전, 그러니까 뭐 시큐리티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월급식, 지급식 금융 상품 대거 출시, 정서적 안정을 돕는 SNS, 메시징 서비스, 가족 부양 의무가 없이 자기관리 개발을 위한 지출, 외국어, 운동, 교양 등 승인학습, 그리고 자기의 노후에 대해서 누군가 케어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에이전트, 이런 것들. 자식보다도 다음은 에이전트가 더 믿음이 간다는 광고가 앞서 나올 겁니다. 당신의 아들한테는 변심이 되고 돈 다 날리지만 저희한테 맡기면 당신이 입력한 프로그래밍대로 철저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후에도 아니면 당신이 정신을 못 차리는 노망이 왔더라도 당신이 정신이 말짱할 때 그 생각을 그대로 이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의 그 젊었을 때 그 유언을 지켜줄 상조 어디 뭐 이런 식이에요. 당신이 강아지한테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에이전트한테 물려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 광고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당신의 강아지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신의 강아지한테 유산 상속 관리를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땀만 먹지 않고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미래의 트렌드고, 1인 가구 증가하고 우리가 강아지 시장이 있고, 70세가 이제 100세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이제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돛담대로 전공 하나로 던질 수가 없고, 어때요? 한 3개에서 5개 차원의 돛담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제 지식 기반에다가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산업, 그리고 1인 지식 기반 사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누구도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걸 허용을 안 해요. 왜? 다 똑똑하니까. 니도 똑똑하고 나도 똑똑한데 내가 니 밑에 왜 있냐? 이게 문화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해요. 내 중심으로 주변에 강의, 컨설팅, 멘토링 뭐 그런 것들이 포트폴리오가 한 20개 돼서 이거 아니면 저거.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은 내 중심으로 해서, 옛날에는 이거 아니면 내가 해직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아니면 이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뭐죠? 프로젝트 베이스에 고용이 자유롭고, 왜? 고용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사회가 돼요. 그래서 뭐 앞으로 100세 시대 트렌드를 보니까 학업 기간이 연장이 되고 결혼 연령이 연장이 되고 다양한 직장에서 조기 창업을 하고 자기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창직이 되고 지식 기반 제조, 지식 서비스 창업을 통한 평생, 그리고 죽기 하루 전에 은퇴. 그래서 뭐 이렇게 경력을 한 3개 정도 이상 해야 된다는 거고, 난 아직 적다. 지금부터 진짜 인생. 그렇게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안건 하수 성형을 하고 임플란트 사업이 괜찮고, 노인 질환 검진, 그 다음에 관절, 그 다음에 탈모, 주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실버 키워드, 교육, 의료, 그리고 반려로봇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근데 이게 싱귤레리티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2010년부터.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로 AI. 그래서 지금은요, 사람과 로봇의 차이점은 뭐냐면, AI와의 차이점은 우리는 창의적인 거하고 공감 능력 2개만 로봇보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로봇이 잘하는 거는 그냥 시키는 건 잘하는데요. 이런 거 더럽다 나왔다. 이건요, 로봇은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어떤 각도에 어떻게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보다 못해요. 그런데 이것도 앞으로 나아질 거라니까. 그래서 뭐 이 로봇 AI가 오므로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이 확 달라졌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저도 로봇을 개발했지만 이걸 만들어도 안에 컨텐츠가 없으니까
이게 만들어도 사업이 활성화 안 됐는데 이 AI라는 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지능이 생겨버리니까 어때? 이제는 리액션이 있고 감정이 생기고 이러니까 굉장히 사용 용도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허접한 어떤 기계도 AI만 접목을 시키면 이게 갑자기 재미있는 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텍이라는 미국의 대학에 학생들이 1년 동안 조교의 말을 듣고 논문 지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수업을 내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AI가 지시를 했더라는 겁니다. 칼텍이 그 로봇 이 AI나 프로그래밍 쪽에 미국에서는 넘버 10 안에 드는데 이 칼텍이 조지아텍입니다. 죄송해요. 조지아텍에서 그런 실험을 했는데 학생들은 다 속았다는 거죠. 교수가 지시하고 했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전부 스마트폰에 PC와 통신 기능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때요? 이런 것들이 좀 하드웨어 종속적인 게 다 없어진 거죠. 요즘은 소프트웨어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PCND라고 하는데 플랫폼, 컨텐츠, 네트워크 디바이스 요 정도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폰이 결합된 거는 AI가 된다는 거죠. 그때 앞에 스마트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인공지능이라는 뜻입니다. 스마트홈, 스마트워크,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카,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게 들어가고 칩으로 해가지고 이제 칩에 스마트폰이 들어가면 모든 게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술 인프라에 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그 AI가 들어가면 밸류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게 재미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워크 여러분들 보면 지금 하루에 몇 시간을 스마트폰 가지고 뭘 하나요? 여기 보면 핀들을 보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뭐 그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은 지금은 사람과 사람 간의 SNS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IoT가 되면 이런 웨어러블 로봇 디바이스가 나오면 사람과 사물 간에 이게 뭐죠? 헬스케어. 내가 이거 이제 심장 박동수부터 모든 걸 다 체크해가지고 AI가 관리를 해주는데 이게 넘어있으면 지금 알파고에서 알파 제로가 되면 저것끼리 이제 언어를 만들고 하니까 인간 통제를 넘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1인 스마트폰, 뭐 이렇게 온라인 유통,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고 스마트폰에서 SNS의 핵심은 블로그와 유튜브다. 이게 이 모든 포지셔닝에서 중간에 있다. 이걸 강조를 하는데 이게 카카오톡은 검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카카오보다 나왔죠. 검색이 되는 외부에서도 오픈 카카오톡이 나왔어요. 거기에 나오고 이쪽 영역도 생겼는데 예전에는 검색이 안 되는 분야였어요. 그런데 이 블로그는 검색도 유튜브나 이런 웹에서 검색도 되고 그리고 정보도 공유하고 내부적으로 댓글도 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좀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이제 키워드는 마켓 상층과 한계 비용제로 SNS 마케팅, 스마트워크, 3D 프린터, 서비스 로봇, IoT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블록체인까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다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지식 플랫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문화 콘텐츠인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뭘 제조하려고 하면 원재료, 제조, 유통, 소비자, 소매 이렇게 전부 다 어때요? 1차원적으로 가는 게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요게 지금 2차 어떻게 보면 현재예요. 그런데 이게 미래는 어떻게 가냐면 이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터미널은 정체가 되고요. 콘텐츠만 나와요. 나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자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에 3D 프린터가 다 있고요.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건 내가 디자인해가 내가 출력을 해버리고 그걸 프로슈머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덕트 플러스 컨슈머가 프로슈머라는데 3D 프린터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크 이건 뭐 어디 가나 내가 이제 초연결 사회니까 어디서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NS로 모든 컨텐츠들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창업대학원 와서
뭔가 자기의 포지셔닝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질은 지금까지는 어때요? 오프라인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굴 대면 접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주거비가 어떻게든 가까운 데 살려고 하니까 도시화되어 주거비 상승하고 외곽에 주거비 상승되니까 역설적이게도 사람이 많이 주거하다 보니까 또 외곽으로 치과를 피서니까 외곽으로 또 밀려나게 되고 그러니까 차를 또 타야 되고 차를 그러니까 공센홈사라고 또 잘 집은 뭐 어디 살더라도 좋은 거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되고 요즘 세대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업무 강도가 증가되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 100만 원만 벌어가 살아도 될 게 무려 400만 원을 벌어야 됩니다. 4배를 벌어야 돼요. 그런데 오프라인이 되면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하니까 스마트 워크가 되고 3D 프린트 되니까 어디 가서 쇼핑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고 외곽에 거주하는 걸 선호하게 되고 농촌에서 재미있게 살면서 얼굴 대면하고 가상 VR로 다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 감소되고 업무 감소되니까 수입 적어도 살 수 있고 그러면서 집이나 자동차는 이제 엔진오일 안 갈아도 되고 연료비 걱정 없고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패시브 하우스 이렇게 되니까 선순환이 되니까 100만 원 이런 사람 이게 5년 후에 일어나요. 그러면 아파트에 살 이유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게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신이 되는 게 지금 아파트 저런 거 사놓으면 10년 후에 취업 곤란이 돼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로 거기 업무 주거를 하고 나중에 가서 나오고 싶을 때 탈출을 할 수 있을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길목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좀 위험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판단을 할 때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투명사의 유통혁신, 디지털 화폐 투명 있는데 오늘 제가 또 면접이 11시부터 있어서 조금은 날아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